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독서를 나갈 시간이에요. 자, 원래 이 책도 약 2주에서 2달에서 3달, 3달 정도 우리가 한 분량으로 선생님이 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제 책 방식을 보면 한쪽 면에는 이렇게 지문이 있고 한쪽 면에는 빈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시도 하면서 정리된 내용도 한번 적어보면서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가라는 걸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정리하는 걸 써보면서도 우리 써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현재 모의고사에서 예전에는 독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했던 게 바로 독서였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 당시에 한 지문에 관련된 국어 독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게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에 관련된 그런 지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지문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엄청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 같은 경우 오답률이 처음으로 거의 한 8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맞추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참 유행 지나 계속해서 국어를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독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때 한참 국어가 어려울 때 이제 국어에 표준 점수하면 거의 150점에 육박했어요. 수학이 한 번도 150점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국어가 오히려 표준 점수가 150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어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시험지라고 해도 난이도가 매해마다 다르잖아. 그렇죠? 수능도.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이제 점수에 반영해서 점수를 매긴 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어렵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재작년부터죠. 그렇죠? 재작년 한 중순쯤에 보면은 한번 우리 사회가 난리 난 적이 있어. 갑자기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들어본 적이 있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킬러 문제는 좀 다른 의미였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러 문제 하면은 오답률이 높아가지고 학생들이 다 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교과과정 외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배운 대로 배운 지문을 가지고 내도 충분히 난이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고3 때만 배우는 책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수업하는 책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쯤 들어봤지, 그렇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이제 연계 교재라고 해가지고 원래 연계율은 문학 50% 독서 50%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학은 이제 시 같은 경우는 한 시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똑같은 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계된 다른 연계가 안 된 다른 작품들, 완전 새로 처음 보는 작품들이 함께 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시는 제시가 되고, 반면에 고전시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만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수능 특강에는 다른 부분이 제시가 돼 있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연계를 했었고, 소설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앞부분이 출제가 됐으면 수능에서는 뒷부분을 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계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연계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계가 됐었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소재 연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능 특강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제 수능에서는 바이러스 관련된 다른 지문을 제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도록 하는 방식이었고, 이 연계율은 원래 최초 계획은 50%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학 지문 4개 중에 2지문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지문, 2지문은 아예 처음 보는 지문. 반대로 독서도 마찬가지 2지문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었던 소재를 가지고 만든 지문, 그리고 2지문은 완전 생 지문,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킬러 문항이 딱 제외가 되는 기조가 발표가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 작년 수능까지 똑같이 이어진 기조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독서 같은 경우는 연계율이 100%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봤었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들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독서가 중요성이 그렇게 높아진, 오히려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 근데 단 착각하지 말 거는 체감 한 번쯤 봤었던 소재의 지문이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떨어진 거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독서 지문을 더럽게 써랍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지문에 그림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뭐야?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밑줄, 물결 표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국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특히나 처음 보게 되면 거의 한 70%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다고 얘기해요. 8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45문제를 푸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시간이 모자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문을 너무 깨끗하게 쓰는 거야. 아무런 표시도 안 해놓고 문제를 보니까 지문 읽고 첫 번째 문제 봤는데 지문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읽고 난 다음에 지문을 다시 읽으면서 첫 번째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1번 문제를 풀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푸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또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4문제짜리 지문을 푸는데 지문을 5번, 6번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표시하고 밑줄, 물결 표시 다 분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딱 보면은 어쨌든 보기들도 표제어를 중심으로 제시가 돼요. 그러면 관련된 표제어만 딱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찾아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읽으면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에 자꾸 자기만의 표시를 해놓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정말 꿀팁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서도 필기라고 학원에서도 필기 하잖아요. 그렇죠? 필기를 할 때 가능하면 칠판을 적게 보세요. 알겠습니까? 최대한 한 번에 많이 외워서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게 단기 기억을 올리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고 단기 기억력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읽어도 문제 풀 때 독서 지문의 내용이 세트 문제 다 푸는 때까지는 다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기억력을 올리는 것도 독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니까 이런 걸 유의하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번 주는 인문 지문, 다음 주에는 사회 지문, 그 다음 경제,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인문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요 지문 하나만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지식체계의 형성을 위해 개념을 필요로 하는데 개념이란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개념을 설명한다, 정의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인 관념을 여기서는 개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독서 지문을 보게 되면 가장 흔하게 제일 먼저 나오는 설명 방법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정의를 볼 때 물론 우리가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정확한 배경 지식이라면 적용해서 풀으면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배경 지식과 반대되는 내용 혹은 배경 지식과는 좀 다른 내용의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법 관련 질문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예약했다고 할 때, 그치?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설에 시골에 내려갈 기차표를 예약했어, 예매했어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데 법에서는 이것을 예약이라고 안 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개념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시된 정의가 개념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지문에서는 여기서 정의한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으면은 이용해도 되지만 다르면은 절대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독서를 문제 풀 때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 관념을 개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지닌 근대 사상가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 근대 사상가들이 개념주의적인 태도를 지녔었는데 자, 이 개념주의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개념을 통해서 체계와 기준을 머릿속에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태도를 바로 개념주의적 태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은 미리 머릿속에 다 정해놓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기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여기에 속해. 미리 정해놓은 데 틀에다가 현실을 끼워 맞추는 이러한 태도를 바로 개념주의적 태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개념주의적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다? 모든 세상을 선입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 같은 경우는 뭐 구분하기가 애매한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돌고래 같은 경우는 돌고래도 물에서 살고 물갈퀴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뭐야? 뭐 물갈퀴란다 그거 뭐야 옆에 있는 그 뭐야 지느러미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물고기 같아. 근데 정작 새끼를 낳을 때는 알을 놓는 게 아니라 새끼를 놓고 있어. 그치? 이러니까 그러면 돌고래는 물고기로 분류해야 돼? 포유류로 분류해야 돼?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념주의적 태도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치. 그러면 대조적인 내용이 여기서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이 세상에 동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죠? 들레즈의 생각은 바로 뭐다? 이 세상에 동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바로 뭐다?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를 비판했다. 그럼 여기서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는 바로 위에 있었던 개념주의적 태도였는데 들레즈는 이것을 어떻게? 비판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뭐다?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을 하는 들레즈가 제시한 건 바로 차이의 철학을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뭐다?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은 바로 뭐다? 기존의 다른 사상가들의 생각과 대조의 방식으로서 들레즈의 생각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빈 공간에 우리가 역시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개념. 그렇죠. 자, 첫 번째 개념의 개념을 보면 말이 희한하지만 그렇죠. 자, 개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개념은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 종합해 얻어낸 보편적 관념을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개념에 대한 그쵸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그쵸 바로 개념주의적 태도. 개념주의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개념을 통해 체계와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개념주의적 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들레즈는 이것과 반대되는 게 바로 들레즈인데 들레즈는 바로 개념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들레즈의 핵심은 바로 뭐다?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은 없음이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들레즈는 바로 뭐다? 개별 대상의 다양성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차이의 철학을 제시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살펴보면 자, 일반적으로 차이야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들레즈는 차이를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로 구분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차이의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레즈가 얘기하는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의 개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먼저 첫 번째, 이때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개념적 차이란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바로 개념적 차이라고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치? 그 다음에 인간과 새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적 차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차이 자체란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쵸? 대상 자체의 절대적인 다름을 차이 자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같은 인간이라도 지금 선생님과 너는 많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 대상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대상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들레즈가 얘기하는 차이 자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금의 보편적 특성은 짠맛이나 흰색 등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소금과 설탕의 맛을 비교하거나 소금과 수치의 색깔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 차이는 바로 뭐다?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바로 뭐야? 개념적 차이는 밑줄로 표시를 했으니까 같은 설명에는 밑줄로 똑같이 표시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개념적 차이만 볼 때는 밑줄 그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분류되는 각각의 입자들은 그 입자마다의 염도와 빛깔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소금 입자들은 다른 소금 입자보다 조금 더 짤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밝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때 각 소금 입자가 가지는 염도, 빛깔의 고유한 정도 차이, 그렇죠? 이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특성이 바로 차이 자체인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역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개념과 그에 관련된 철학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는 들레즈의 바로 들레즈의 차이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먼저 차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 들레즈는 이 차이의 의미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다는 거죠. 바로 개념적 차이와 차이 자체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개념적 종차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상대적 다름을 개념적 차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대상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얘는 개념으로 드러낼 수 없는 대상 자체의 절대적 다름을 바로 차이 자체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 자체는 바로 뭐다? 대상의 고유한 정도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차이 자체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독서집을 보게 되면은 밑줄 치고 표시하고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들레즈는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가 없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개념적 차이는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레즈의 핵심은 바로 뭐다? 개념적 차이로는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이 파악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념적 차이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결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되는 가장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이 무시가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들레즈는 개념이 개별 대상들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상을 개념에 포섭시키는 상황이나 개념에 맞추어 세상을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오로지 개념의 틀에 가두는 상황을 우려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리 정해진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되는 개념의 폭력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개념의 폭력을 우려했다는 건데 이 개념의 폭력이라고 하면 바로 뭐다?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개별 대상은 좋은 것으로 그렇죠? 그렇지 못한 개별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끔 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뭡니까? 다르다와 틀렸다는 뭡니까? 다 틀린 말, 다른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을 뭡니까? 차이점을 얘기하고 두 대상을 다 존중하는 반면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떤 대상은 맞고 어떤 대상은 틀렸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르다를 곧 틀렸다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념의 폭력이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르면 그건 틀린 게 돼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왼손잡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중에 양손잡이들이 간혹 가다 계시거든요. 양손잡이인 경우가 사실은 뭐냐면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부모님들이 왼손잡이로 하면 사람들한테 나쁘게 보인다고 오른손잡이 연습을 시켜가지고 현재는 두 손 다 쓸 수 있는 양손잡이가 되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왼손잡이 같은 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이 된 거야. 왜? 그 이유는 사람의 대다수가 오른손을 쓰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옳은 것이고 왼손잡이는 틀린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았는데 그런 걸 바로 개념의 폭력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대사회도 근데 사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뭐 장애인 문제라든지 이런 일종의 소수자 문제에 관련돼서는 사실 그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 인구 중에서 그래도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 소수자들 다른 거를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들레즈는 개념의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들레즈 차이의 철학의 바로 두 번째, 그렇죠? 개념적 차이의 한계를 나타내면 첫 번째 한계는 바로 뭐다? 바로 대상만의 고유한 가치나 절대적 다름을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이 개념적 차이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상에 의존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적 차이는 바로 뭐다? 개별 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문제점이 개념의 폭력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의 폭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미리 정해둔 개념에 부합하는 대상은 좋은 것으로 부합하지 않는 대상은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뭡니까? 차별의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개념적 차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이어서 보다 합시다. 한편 들레즈는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작용 원리를 반복과 강도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들레즈는 바로 대상의 차이 자체를 무엇으로 파악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바로 반복과 강도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반복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러면 들레즈가 했다는 의미가 아니지, 그치? 그럼 이런 거 밑줄 칠 필요가 없겠죠. 자, 들레즈가 말하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반복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똑같은 연주라도 어떤 사람이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 그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그 노래를 연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 노래가 매일 똑같이 들리진 않는다는 거야. 똑같이 리듬은 비슷하겠지만 뭡니까?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서 좀 더 신나게 연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날은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좀 더 기운 없게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같은 노래를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오늘은 또 지난날보다 뭡니까? 저번에 연주했을 때보다 좀 더 막 힘이 느껴지네? 뭔가 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오늘은 평소보다 좀 굉장히 힘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지네? 뭔가 우울한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 노래 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같은 노래라도 연주할 때마다 말 때마다의 그런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바로 반복. 여러 번 들으면서 같은 걸 여러 번 들으면서 그 같은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는 게 반복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강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량화하기 힘든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강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로 같은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각각의 연주는 결코 동일할 수 없으므로 연주가 반복될수록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마다의 서로 다른 강도를 느끼게 된다. 즉 각각의 연주는 차이 자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들레즈에게 차이 자체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바로 차이 자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자, 바로 차이 자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반복이라는 거죠. 반복은 되풀이하여 지각된 강도의 차이를 통해 개별 대상의 차이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반면에 이제 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물건 훔치러 온 사람 아니죠, 그렇죠? 자, 바로 정량화하기 힘든, 그렇죠? 자, 그다음 개별 대상의
고유한 크기이자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개별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조금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연주는 이렇네, 저러고 내일 연주는 저런데 요 차이를 어떻게 보면 차이자 강도라고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바로 차이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반복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강도의 차이를 들려주는 차이 자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인간은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을 필요로 하며 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의 지식 체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인간에게는 개념이 없으면 대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지개 색깔을 몇 개라고 얘기합니까? 무지개색 7개, 그렇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지개를 가만히 잘 보면은 빨간색, 주황색이 있지만 그 사이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주황색으로 넘어가는 무수히 많은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주황색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지개 색깔 7개 색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 색을 7색으로 정해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 각각의 색들이 어떤 파장에 반응을 하고 이런 거를 연구하고 우리가 그걸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학에서 얘기할 때 인간은 연속적인 자연을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치면 사실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유류는 어떻고 나무 상록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다 끊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식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야지만 인간은 바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인간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들레주도 이와 같이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 줄로 쓰여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가지고 바로 들레즈는 세상을 개념으로만 파악하고 그리고 그 개념에 세상을 끼워 맞춰서 파악하는 개념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개념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맞는 것 같지만 틀리게 되는 거죠. 왜? 개념의 기능 자체까지 부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앞에서 있었던 개념주의와 들레즈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들레즈의 철학은 개념을 최고의 가치로 숭상하면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온전히 규정하려는 기존 철학자들의 사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철학의 시선을 개념에서 현실 세계의 대상 자체로 돌리겠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들레즈 철학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물론 이렇게 철학, 과학, 경제 이런 지문을 비문학으로서 풀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또 반드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이 글은 어떻게 처음에는
뭡니까? 대비되는 두 관점을 제시하고 한 관점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마지막에 그 관점의 그런 의의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 글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렇죠? 자, 네 번째. 그렇지? 자, 들레지도, 그렇죠? 개념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즉 바로 뭐다? 개념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점은 개념주의와 공통점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들레지는 그 개념만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를 비판한 거지 개념 자체를 비판한 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조심해야 될 하나의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개별 대상을 초점을 맞추는 차이의 철학을 제시했던 들레지의 그런 철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각들, 바로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각을 시사해주는 글이 바로 이 뭡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 사상에서 들레지의 그 차이의 철학의 내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뒤에 보면 이제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기출 문제 이렇게 다 실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5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